태왕은 존재해야 하는가? 평양성. 불과 석 달 전까지만 해도 활기 넘치던 고구려의 도성이었건만 지금은 텅 비어버려 초겨울의 적막감만이 감돌고 있었다. 태제사자 평강은 굳게 닫힌 문 앞에 서서 머뭇거렸다. 그의 흔들리는 손끝이 몇 번이나 문고리를 잡았다 놓기를 반복하였다. 평강은 긴 한숨을 쉬었다. 북전. 태왕과 조정의 대소신료는 물론 성안 백성들까지 모두 환도성으로 옮겨간 후에도 태우만은 이전을 거부하고 평양성의 북전에 스스로 유폐한 채로 지내고 있었다. 그 유폐의 문을 여는 것은 태왕에 대한 반역이요 태후에 대한 모욕이었다. 그러나 평강은 문고리를 매만지는 손을 결코 쉬이 뗄 수가 없었다. 고구려가 도저히 넘어설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위기의 순간들마다 있었던 해다. 그것이 문 뒤에 있었다. 반나절 가까이 망설이던 평강은 결국 손끝에 힘을 주었다. 북전의 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 열어주기만을 기다리기라도 한 양 너무도 쉽게 미끄러져 열렸고 그것이 오히려 평강을 당황하게 하여 이미 열고서도 쉬이 들어갈 수 없게 하였다. 대문과 정원 그리고 안채가 한눈에 모두 들어오는 가운데 그 정중앙에는 놀랍게도 북전의 주인이 앉아 그가 올 것을 미리 알고 있기라도 했던 듯 또렷이 바라보고 있었다. 의외로구나. 주하영의 목소리가 평강의 귀를 울렸다. 누가 그 문을 열지 생각했었다. 평강은 그 자조 섞인 음성에서 그녀가 어쩌면 사유를 기다렸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였다. 모든 것이 위태로워져 간 이때 지금이라도 태왕이 제 뜻을 접고 어미의 도움을 기다리지 않을까 하는 희망 혹은 그런 기대를 품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평강은 일말의 연민을 느끼며 그녀의 감정을 상하지 않도록 조심하여 말문을 열었다. 태왕 폐하께서는 각지에 출병치 말라는 명을 내리셨습니다. 적과 싸울 생각 없이 권력적인 화의만 생각하시고 돌아가거라. 그녀는 평강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은 채 명백한 거절의 뜻을 표하고 시비에게 안채의 문을 닫도록 했다. 그러나 그쯤은 미리 각오하였던 듯 평강은 태후에 닫혀버린 방문 앞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 준비해온 말을 던졌다. 적군으로 향한 화친의 사들은 가는 족족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미 목숨을 잃은 충신이 열은 넘습니다. 그럼에도 폐하께서는 오로지 화친만을 말씀하십니다. 적은 진군하며 지나는 모든 진지를 헐어내고 거울을 불태운다 합니다. 잡은 이를 살려두는 법이 없고 시체는 절단하여 수급을 전시한다 합니다. 환도성에는 저들을 막아낼 만한 의지도 생각도 없습니다. 필시 고구려는 잿더미로 화하고 말 것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오로지 태우께서만 이 위기를 풀어낼 수 있고 모두가 태우께서 도와주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단 한 명도 빠짐없는 대소신료 모두의 바람을 가지고 태우를 뵈러 온 것입니다. 평강이 몇 번이나 비애에 찬 목소리를 터뜨렸으나 안채에서는 어떠한 답도 들려오지 않았다. 그는 무릎걸음으로 다가가 문에 대고 마지막 말을 꺼냈다. 그것이 바로 그가 북전의 문을 연 이유이기도 했다. 차후 폐하께서는 홀로 이곳 평양성에 나와 모영황을 기다릴 것이라 하십니다. 평강은 이 엄청난 소식에 이어질 태우의 반응을 숨죽여 기다렸다. 하지만 방 안에서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목소리가 흘러나올 뿐이었다. 그 또한 그 아이의 선택이니라. 평강은 입술만 지그시 깨물었다. 돌아가거라. 북전의 문은 다시는 열려서는 안 될 것이다.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물러나지 않았음에도 안채에는 더 이상 어떠한 소리도 들려오지 않으니 결국 평강은 북전을 나설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돌아선 그의 얼굴은 온전히 포기한 기색이 아니었다. 폐하! 환도성의 대전 길게 읍하며 엎드린 신하들을 두고 사유는 꼴도 보기 싫다는 듯 눈을 감아버렸다. 벌써 수십 번째 같은 간언이었다. 화친의 전원을 가지고 떠났던 사들은 모두가 돌아오지 않았으며 모영황은 결코 진군을 멈추지 않았다. 신성의 무로부터는 제발 명을 거두어 달라는 전령이 끊임없이 달려왔고 이를 전해받은 사유는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믿을 수 없는 명을 내렸다. 나서 싸우지 말고 적을 그냥 통과시키라 하여라. 붙잡아 두지도 뒤를 쫓지도 말라 하여라. 실성했다고 밖에는 여겨지지 않는 기막힌 명에 이제는 나서서 항변하고 상소를 올리는 이조차 없었다. 대개의 신하가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코웃음만을 쳤다. 사유는 그야말로 혼자였다. 이미 고구려 강토 어디에도 사유와 뜻을 같이 하는 인물이 없었다. 조정 내외가 모두 그러했다. 이만 자리를 파하겠다. 사유는 짤막한 한마디를 남기고 먼저 일어섰다. 등 뒤로 원망과 한탄의 눈길이 수없이 꽂혔으나 사유는 언제나 그랬듯 무심하게 제 침전으로 향했다. 이미 오랜 세월이 흘렀다. 간간히 사유의 마음을 이해한다며 다독이던 신하들 또한 이제는 등을 돌린 지 오래였다. 장자인 구부는 오랫동안 간 곳을 알 수 없었고 자식을 둘이나 두었음에도 왕후와는 결코 가까워질 수 없는 거리가 있었다. 심전으로 걸음을 옮기던 사유는 문득 고개를 들어 어둑해진 하늘을 보았다. 온 세상에 오로지 혼자인 신세가 처량함에도 한숨을 쉬지는 않았다. 그저 물끄러미 밤하늘 한 구석에 시선을 던져놓고 가만히 서서 시간을 흘려보낼 뿐이었다. 폐하! 문득 발소리와 함께 나타난 것은 평강이었다. 비록 사유의 오래된 덕선으로 서운해지긴 하였으나 그는 성왕을불이 자식과도 같이 아끼던 인물이었고 10살 남짓 터울인 그들 사이에는
본래 형제와도 같은 정이 있었다. 근간에 찾아볼 수 없던 밝은 얼굴로 다가온 평강은 손에 든 술병을 들어 보이며 슬며시 웃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사유는 굳이 거절하지 않았다. 자리에 앉은 그들은 전국에 관해서는 결코 말하지 않았다. 성왕의 이야기부터 같이 변법과 학문을 공부하던 이야기, 무와 함께 뛰놀던 이야기까지 소소한 대화만을 나누었다. 평강과 사유 둘 모두 술이 약한 편이라 오랜만에 나는 술잔에 그들은 금세 취기를 떠올렸다. 억울합니다. 제가 어려서 본 최고의 미인은 태우셨고 나이가 들고 본 최고의 미인은 왕후이시란 말입니다. 슬쩍 희망을 풀어볼 기회조차 없었던 말이죠. 허허, 가만 생각하면 신기하지요. 대모달의 용모를 떠올리면 어떻게 왕후 같은 분이 태어나셨을지 참 세상일이 묘하지 않습니까? 탐구해볼 가치가 있단 말입니다. 태제사자께서 큰일 날 말씀만 하시오. 큰일이 나도 좋으니 일단 이 자리서 왕후를 좀 뵐 수 없겠습니까? 사위는 웃는 중에도 쓸쓸한 기색을 떠올렸다. 그 또한 왕후를 본 지 오래였다.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 만날 수 있음에도 사위는 굳이 그러지 않았다. 이후 또한 생각하지 않으려 했고 떠오를 적마다 멀리 밀어내곤 했다. 평강 또한 그것을 모르지 않는 터였다. 사유의 안색이 흐트러짐을 본 그는 술잔을 다시금 비우고 가만히 목소리로 위로하듯 말했다. 외로우십니까? 술 기운 탓인지 사유는 저으려던 고개를 멈췄다. 솔씨만이라도 폐하의 곁을 지켰어야 하는데 송구합니다. 태제사자가 나를 저버린 것이 아니지요. 나의 탓입니다. 평강은 마음이 아픈지 사유를 안타까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이토록 선량하고 배려 또한 깊은 태양이 어째서 그 독선적인 태도를 버리지 못하나 생각하며 평강은 긴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약간의 침묵이 흐른 다음 평강은 드문드문 목소리를 꺼냈다. 폐하, 앞으로 저는 폐하의 곁을 영원히 지키려 합니다. 죽어서도 말이지요. 무슨 위로하듯 말을 건네는 평강의 안색이 지나치게 굳어 있었다. 취중에도 이상하다 느꼈는지 사유가 입을 열렸는데 평강은 이를 자르고 제 이야기를 이었다. 굳건히 버티고선 고구려의 성군으로 이름을 남기시도록 도울 것입니다. 닥쳐온 국난을 넘기고 태평천하를 맞이하여 온 백성이 따뜻한 배를 두드리며 폐하를 칭송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폐하께서는 그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지니셨습니다. 그 마음으로 백성을 자식처럼 키우실 것입니다. 남의 백성조차 거두어 제 자식으로 품으시고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걱정하고 염려하며 용서하고 다독일 것입니다. 폐하, 그래도 저만을 용서하셔서는 안 됩니다. 대체 무슨 말씀이시오? 약속해 주십시오. 저만을 용서하시지 않겠다고 꼭 약속해 주셔야 합니다. 두서없는 평강의 말에 심상찮은 기색을 느끼고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사유는 재차 이어지는 평강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태제사자가 무언가 생각하는 것이 있구려.
다음 순간 평강은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사유의 손을 붙잡으며 울음 섞인 목소리로 외치듯 말했다. 서신도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죽어서도 결코 폐하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한참 눈물을 글썽이던 그는 어느 순간 부여잡았던 사유의 손을 놓았다. 그리고 밖을 향해 소리쳤다. 모셔라. 순간 대여섯 장수가 들어와 그들의 주위를 둘러쌌다. 놀란 사유가 평강과 그들을 번갈아 바라보는데 평강이 사유의 앞에 풀썩 무릎을 꿇으며 쿵 소리가 나도록 머리를 찧었다. 폐하, 고구려를 지켜야겠습니다. 폐하께서 내내 다스릴 수 있도록 온전히 건사해야겠습니다. 그때까지만, 지금 닥쳐온 국난을 넘어설 때까지만 답답하더라도 다른 곳에 계셔야만 하겠습니다. 태대사자 사태를 깨달은 사유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반란이었다. 자신이 형제이자 오랜 벗이 반란을 일으켜 자신을 강제로 붙들어 가는 것이었다. 생각도 못한 배신에 너무 놀란 까닭인지 배신의 이유가 슬픈 까닭인지 사유는 움직이지도 뭐라 말을 하지도 못하고 장수들에게 양팔을 붙잡힌 채 평강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러나 장수들이 그를 재촉하여 침전 밖으로 끌어가는 순간 사유는 어디에 생각이 닿는지 격노한 얼굴이 되어 소리쳤다. 놓아라. 그러나 장수들의 억센 팔은 사유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 광경을 보며 평강은 더욱 슬프게 울었다. 지금은 안 된다. 놓으란 말이다. 끝내 태왕을 끌어낸 장수들은 그를 가마에 태우고 어디인지 알 수 없는 곳으로 서둘러 움직였다. 사유는 가마 안에서도 끌려가는 내내 호통과 몸부림을 쳤고 평강은 차마 그 모습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하염없는 눈물만을 흘렸다. 낭랑 저작거리에 거렁뱅이로 전전하다 거꾸러질 목숨을 미천 태왕께서 이 자리까지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랑스러운 고구려를 위해 한번 바쳐 일할 수 있었던 게 평생의 행운이었습니다. 태왕 폐하, 부디 그 곱디거운 마음씨 백성을 위해 오래오래 쏟으시기 바랍니다. 소씨는 이미 반란을 일으킨 몸 어찌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벼락 같은 두 개의 소식이 한꺼번에 환도성을 휩쓸었다. 국난의 시기에 갑자기 자리를 비운 태왕, 그리고 오랜 충신인 평강의 까닭 모를 자결. 태왕의 침상에는 급환으로 요양을 위해 당분간 자리를 비울 터이니 태후에게 모든 고난을 위임한다는 서한 한 통이 남아있었고 목맨 채 죽은 평강의 시체 곁에서는 자신을 역적으로 기록해달라는 부탁이 담긴 서한 한 통이 발견되었다. 영문 모를 두 사건이 휩쓸고 간 자리에 결코 밖으로 드러낼 수 없는 환호성이 남았다. 태후에게 모든 고난을 넘긴다니 이제 그녀가 나서리라. 장수들과 신하들은 앞을 다투어 평양성으로 달려가 북전으로 향했고 닫힌 북전의 문 앞에서 몇 번이고 태왕의 서한을 읽으며 태후의 대답을 기다렸다. 북전의 문은 꼬박 하루가 지나고서야 열렸다. 그러나 모습을 드러낸 태후의 얼굴은 모두의 기대와 달리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진실과 거짓을 알면서도 모두가 벙어리로구나. 알 수 없는 말 한마디를 던진 뒤 태우는 갑자기 손을 들어 조종신료들의 뺨을 한 차례씩 매섭게 때렸다. 신분의 고하를 가리지 않고 누구 하나 남김없이 모두의 따귀를 때린 뒤 태우는 등을 돌렸고 모여든 신료들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으며 북전의 문은 다시 굳게 닫혀버리고 말았다. 환도산, 아무도 살지 않은 땅이었다. 북향의 높은 산줄기에 몰아치는 세찬 바람은 1년 내내 멈추는 법이 없었으며 나무와 수풀이 한치 앞을 분간할 수 없도록 우거진 데다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은 온갖 산짐승들이 저를 주인으로 알고 살아가는 땅이었다. 그러나 이 불모의 땅에도 좁다란 산길이나 있었으니 이는 영약을 찾는 약초꾼과 신만이들이 수백 년간 고단한 발걸음으로 닦아놓은 흔적이었다. 더구나 환도성에서 그리 멀지 않은 터라 가끔 다급한 영을 받은 전령이나 군사들이 지름길 삼아 이곳을 지나가기는 했지만 1년 가야 인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험지였다. 그 험하디 험한 환도산의 남쪽 기슭 작은 삼진숭이나 지나다닐 만한 협곡이라 하여 산달곡이라 불리우는 이곳의 어둠에 머물게 된 1단의 군사가 있었다. 대모달께서도 두려움이란 것이 있으십니까? 일평생 두렵지 않은 적이 없었다. 짧은 문답이 한밤의 어둠 사이를 흘렀다. 오를 엄두조차 나지 않는 가파른 절벽 위에서 그 사이로 난 협곡을 내려다보는 두 장수가 주고받은 말이 있었다. 1년 내내 인적이 드문 이 산달곡에 이 순간 수천 개의 막사와 수만 개의 횃불이 눈 닿는 데까지 펼쳐져 있었고 그 위압적인 풍경 군데군데에는 모형황의 깃발이 횃불과 함께 일렁거리고 있었다. 적어도 4만. 낭랑을 떠나 환도성으로 향하던 아불화도와 삼천 군사는 이 산달곡에서 발을 멈추어야만 했다. 하늘에서 떨어졌는지 땅에서 솟았는지 모를 거대한 적의 대군이 이 수십 리의 협곡을 꽉 메운 채 소리 없이 진군하고 있는 광경을 목도한 까닭이었다. 대충 헤아려도 4~5만에 이르는 대군에게 발각되는 즉시 그들의 운명이란 오로지 전멸뿐이었다. 아불화도의 군사들은 허리를 낮추고 발소리를 숨기어 적의 눈과 귀를 피한 채 그 압도적인 군세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다. 분명 신성을 피해 산맥을 타고 넘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어찌 소리소문 없이 여기에 수년 전에는 바다를 밟고 건넜다더니 이번엔 산맥을 넘었단 말입니까? 모형황이라는 자가 참으로 무섭습니다. 대모달, 어서 서두르시지요. 환도성에 이 사실을 서둘러 알려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환도성이라 기가 죽은 듯 숨죽여 말하는 휘하장수의 말에 아불하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내 세차게 도리지를 쳤다. 이미 늦어 있었다. 태왕은 각 주둔지에 출병을 금했고 환도성에는 불과 수천의 경비병만이 있을 뿐이었다. 풀어낼 길 없는 위기를 온몸으로 느끼며 아불화도는 다시금 거대한 적의 진영을 노려보았다. 산맥을 넘어온 대군이라니
뭐로 생각하여도 오로지 절망뿐이었다. 부디 고구려를 지켜주소서. 아불하도는 문득 자객으로 위장하여 죽어간 전령들을 떠올렸다. 일개 전령조차 나라를 위해 초계같이 목숨을 던졌거늘 더 생각할 것도 없었다. 그는 곧 근처의 병사 하나를 불러 명을 내렸다. 환도성으로 가서 전하라. 아불하도는 산달곡에 묻혀놓으라고. 그 말에 의미하는 바를 알고 흠칫 몸을 떠는 이들이 있었다. 아불하도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에게 눈길을 주었다. 3천여 군사 가운데 누구 하나 눈에 익지 않은 얼굴이 없다는 듯 그는 따르는 이 모두와 눈길을 교환했다. 두려움이란 내일을 생각할 때에만 있는 법. 장졸들이 그의 뜻을 알고 침묵을 지키는 가운데도 입술을 꿈틀거렸다. 그러나 수장이 그렇게만 말하고 눈을 감아버리니 모두에게 잠시간의 침묵이 흘렀다. 다가올 죽음을 인정하고 그간의 삶을 정돈할 시간, 짧게만 느껴지는 그 시간을 맺어내며 아불하도는 눈을 떴다. 그러고는 힘차게 말 엉덩이를 걷어찼다. 장졸 또한 파스러져라 이를 악물었다. 범이 노루를 잡는데 뒷일을 생각하는가. 늙은 영웅의 패기, 가득한 외침이 모두의 머리를 후려쳤다. 아불하도는 항상 그러했다. 책략은 탁상에서 멀어질수록 약해지고 기백은 전장에 가까워질수록 강해진다. 그것이 이 무패의 맹장이 신봉하는 유일한 전술이자 도리였다. 그의 기백이란 무서우리만큼 강한 전염성을 가진 무기였고 그것은 이번에도 힘을 발휘하여 말 잘 타고 창 잘 쓰기로 고구려에서 제일 가는 정예군 삼천이 머릿속 모든 생각을 날린 채 경사로를 타고 뛰기 시작했다. 적진에 닿은 것은 눈 깜짝할 사이였다. 이제야 왔느냐. 벼락같은 고함과 함께 던지는 아불하도의 창은 수백 보를 날아 가장 거대한 막사를 부수듯 관통했고 잠들었던 적장은 깨어날 겨를도 없이 목숨을 잃었다. 이를 신호로 고구려군이 쏟아지자 연나라 군사들은 더없이 혼란하여 그 내력과 숫자를 가늠할 겨를이 없었다. 가뜩이나 험산을 오르내리느라 바닥난 체력이었고 잠행의 진군이라 방심한 상태였다. 놀란 초병이 소리칠 겨를도 없이 영군은 죽어나자마저 갔고 고구려 삼천 군사는 그야말로 미치듯 날뛰었다. 예서 기다린 지 오래다. 적은 항복하라. 고구려 병사들은 적진을 누비며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아불하도의 고함을 따라 외쳤다. 적은 무려 20배에 가까운 대군이었다. 그런데 항복이라니 그야말로 가당치도 않은 소리였고 허무한 협박이며 아군의 실체가 알려지기 전에 하나라도 더 많은 적을 베리라는 서글픈 결이었다. 누구도 승리를 생각하지 않았다. 하루를 버텨도 좋을 것이고 이틀 사흘을 버티면 더 좋을 것이었다. 벌 수 있는 최대한의 시간을 목숨 바쳐 얻어내리라. 그리하면 어떻게든 고구려가 무사하리라. 그들은 그것만을 생각하였다. 한편 산달곡의 소식을 까맣게 모르는 환도성이 대전에는 각 부족의 대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여러 장수들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열정적인 얼굴로 경론을 벌이고 있었다. 이미 나라 전역의 주둔지로는
새로운 전령이 출발했다. 각지의 장수는 어서 환도성으로 달려와 나라의 위기를 고하라. 신성의 고문은 눈앞의 적을 섬멸하라. 이제까지와는 정반대의 명이었다. 사유가 사라진 조정에서는 군사의 편제와 전선을 놓고 의견을 모으고 있었다. 이제는 해볼만 하다. 대다수 신하들은 근간 10년 이래 가장 밝은 얼굴이 되어 주먹을 부르짖었다. 아무리 빛이 바랬더라도 고구려는 전쟁의 나라였다. 아직 전역의 군사를 모으면 적어도 7, 8만에 이르는 대군이 산재해 있었다. 무엇보다 그들이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무패의 명장 고무가 북방의 3만여 군사를 거두어 휘하에 거느리고 있었다. 빠르면 15시 안으로 환도성에 군사의 집결이 가능합니다. 하면 그 편제는 어느 대신께서 맡으시겠습니까? 태왕이 없는 이 순간에 고구려의 회의는 그 어느 때보다 매끄럽고 탄력적으로 진행되었다. 위험을 피하려는 의도, 공을 더 맡으려는 의도 없이 모두가 구국의 의지만을 불태우니 굳이 개중의 뜻이 다를 이유도 없었다. 이들의 가장 가운데에 자리한 국상 명림중수는 70줄이 넘어서 백발이 성성한 고구려 3대째 충신이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로 하겠소. 여기 대신 모두가 오늘의 난국을 타개할 영웅들이시오. 더욱 심력을 다해 맡은 말을 관철해 주시오. 부재 중인 태왕을 대신하여 의자에 앉아 군략 회의를 지켜보던 왕후 정현은 외정조부인 명림중수의 혈기 넘치는 목소리가 귓가에 닿자 손을 들어 제 입을 막았다. 불현듯 무엇인가가 떠올라 자신도 모르게 신음을 터뜨린 까닭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사유가 남기고 떠났다는 사안이 들려 있었고 그녀는 그것이 사유의 필체가 아님을 진짜 알고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사유의 부재는 틀림없이 강제된 것이었다. 흉수를 가려내려 회의를 지켜보았건만 그녀가 깨달은 사실은 흉수 따위는 없다는 것이었다. 있다면 명림중수를 비롯하여 고구려 조정의 모든 충신이 모조리 다 흉수였다. 긴 시간 이어진 회의에서 누구 한 사람 사라진 태왕의 행방을 거론하지 않았다. 그것은 이미 사건의 실체를 모두가 알고 있다는 뜻이었고 조정 내에 사유의 편은 단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다는 의미였다. 정현은 회의가 끝나고서 모든 대신이 돌아갈 때까지 자리에 남아있었다. 이윽고 텅 비어버린 대전에서 그녀는 기나긴 생각을 접고 시위를 불러 명했다. 정원 선생을 불러다오. 끝내 왕후가 떠올린 사람은 정원이었다. 최상관은 일정 거리 떨어진 곳에서 사유에게 여러 도움을 주던 도인. 지금은 오로지 그만이 더불어 속내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마치 부름을 기다리기라도 한 듯 오래지 않아 나타난 정원은 잔잔한 얼굴로 정효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귀 기울여 들었다. 태왕께서는 요양을 가신 것이 아닙니다. 작금의 전국을 버려두고 자리를 비우셨을 리가 없습니다. 남기셨다는 서한의 필체 또한 폐하의 것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태대사자의 죽음 또한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폐하께서 신하들에 의해 유폐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겠지요. 한두 명의 소행이 아닙니다. 살펴보니 온 조정이 합심하다 싶이 벌인 일입니다.
폐하를 찾아 모셔온들 복권나실 도리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정원이 너무도 쉽게 연신 인정해오니 열띤 목소리로 외치던 종현은 곧 할 말을 잃었다. 채속을 떠난 도인을 불렀다는 사실을 후회할 즈음 멀거니 앉아만 있던 정원은 문득 엉뚱한 질문을 던져왔다. 한데 왕후께서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생뚱맞은 물음에 뭐라 답할 줄을 모르고 머뭇거리는데 정원은 그녀의 얼굴을 깊숙이 들여다보며 재차 물었다. 이를 저지른 신하가 실은 모두 고구려의 오랜 충신입니다. 왕후께서는 어떠신지, 태왕 폐하께서 옳다는 확신이 있으신지 여쭙는 것입니다. 그 무슨 말씀해 보십시오. 문무백관과 만백성을 모조리 등지고도 홀로 펼치려는 폐하의 뜻, 그것이 과연 옳습니까? 정원 또한 신하들과 같은 뜻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발끈한 종려는 울화가 차올라 따지는 말을 내려다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 또한 그리 당당히 긍정할 수만은 없었다. 사유의 길이 옳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다. 오히려 회의를 지켜보며 어쩌면 고구려의 위기를 극복할 기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던 것 또한 사실이었다. 막상 일이 터지자 지압이 소식에 안절부절 못하고 있지만 과거 연나부의 피부티들 사이에 비슷한 얘기가 떠돌던 무렵 속으로 공감하였던 기억이 떠올랐다. 감겨오는 죄책감 속에 뭐라 답할 말을 찾지 못하던 그녀는 문득 예전 구부가 했던 이야기가 떠올랐다. 그때 구부의 한마디는 자신을 크게 바꾸어 놓았던 것이다. 옳습니다. 태왕 폐하께서는 따귀를 맞은 뒤 싸움을 끝내려는 것입니다. 정현은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남은 제 생각을 황급히 쫓아내려는 듯 구부의 말을 그대로 옮겼다. 어미가 되어 어린 자식의 말을 빌리자니 다소 얼굴이 붉어지며 목소리도 기어드는데 이를 찬찬히 듣던 정원은 편안한 웃음을 지으며 손뼉을 쳤다. 그렇습니까? 하하, 참으로 그렇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왕후의 말씀을 들어보니 폐하께서 곧 돌아오실 수 있겠습니다. 너무나 간단히 대답하니 믿을 수가 없어 고개를 가로저는데 정원은 더욱 잔잔한 미소를 머금으며 말을 이었다. 언제 한번 조정이 폐하의 편이었던 적이 있습니까? 다만 지금 오래간 돌아오지 못하심은 외로움과 실리가 폐하를 억류하는 까닭입니다. 왕후께서 방금 하신 말로 좋게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하신 이야기를 그저 폐하께 하십시오. 그것을 끝으로 정원은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표하며 일어섰다. 이에 정효가 서둘러 그의 손매를 붙들었다. 저와 같이 폐하를 뵈러 가실 순 없는지요? 정우는 대답 대신 시구 같은 한마디를 읊조리며 구태여 등을 돌렸다. 내 어이 여기에 더 있을 것이냐. 약이 독이고 독이 약이 것을. 궁을 벗어나 걸음을 옮기던 정원이 뇌리에 먼 옛날로부터의 한마디 말이 다가왔다. 고구려는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태자의 이해 또한 이제껏 이루지 못했던 대제국을 건설할 것이다. 그 또한 태자로 인해. 언젠가 무휴가 내뱉었던 탄식을 억지로 삼키던 정원은 불현듯 몸을 부르르 떨며 마지막 말을 되뇌었다. 대제국을 건설할 것이다. 그 또한 태자로 인해.
정원은 그 길로 평양성을 떠나 성곡을 향했다.